예, 안녕하세요. 송유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학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각종 평가 치르고 평가 결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온라인석으로 여러분하고 수업 진도를 나가다가 과연 이 친구들 공부 어떻게 했을까 좀 평가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하고 좀 궁금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평가 결과 채점하면서 이제 확인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아직도 수행평 같은 거 채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구나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곧 다가올 기말고사에서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중간고사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시간은요, 고려의 어떤 또 다른 면모를 이야기해가지고 고려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려는 어떤 사회였나 좀 이해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고려를 배움으로써 고려를 나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려 사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할 건데, 역사에서 사회를 배운다, 사회 분야를 배운다면은 그게 도대체 뭘 배우는 시간일까? 알 거는 같은데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는 좀 애매한 파트가 사회 파트인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라고 하는 건요, 분명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떤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들의 구조는 어떠했고 구성원들의 어떤 지위는 어떠했고 집단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견고했는지 느슨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사회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말이죠,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재밌게 한 게임 하자는 경기라면 그냥 나랑 친한 친구들, 평소에 좀 아는 친구들 모여 축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반대항전이나 아니면 학교 대항전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나름 그래도 실력에 걸맞는 친구들이 실력에 맞는 포지션에 가서 뛸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날 거라는 거, 요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축구팀을 뽑을 때만 통용된 논리가 아니라 어떤 사회 조직에 가더라도 이렇게 실력에 맞는 사람이 실력에 맞는 자리에 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실력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자기 실력에 걸맞는 자리에 못 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실력에 맞는 자리에 갈 수가 없다면 그런 제도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내가 왕이라면 내 주변의 인재들, 측근들을 좀 유능한 친구들로 발탁해서 나를 좀 잘 보좌했으면 하는 기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비슷하였는데요. 다만 옛날에는 제도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분에 대한 편견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문제들, 요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재를 뽑고 싶다 하더라도 요즘에 비해서는 좀 더 인재 선발에 차별이 많았고 제한적인 요건이 많았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는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인재를 선발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사람들이 실력에 맞게 사회에 진출한다거나 할 때 여러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폐쇄적인 사회에서부터 개방적인 사회로 진출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배우는 사회 파트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개방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걸 확인해보고, 혹시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개방적인 사회 진출을 막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숙고해보고 고쳐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회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는 덜 개방적이구나, 혹은 더 개방적이구나, 어떤 제도들은 참고할 만하구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방적 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는 시간이 사회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고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고려에 그럼 어떤 사회, 어떤 신분제가 갖춰져 있었나는 걸 우리는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신분이 우리 교과서에 나올 때 크게 양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천인이라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인이라면 흔히 생각하시는 노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인할 때 양자가 이제 좋을 양, 어질 양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 양인들은 good people이에요. 왜 좋을까? 그건 바로 나라의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배자가 볼 때 얘들은 되게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아마 good people, 양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 왕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왕이나 지배층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셀 때 어떤 기본 단위, 영어로는 기본적인 유닛으로 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려사회도 마찬가지로 정이라고 하는 걸 사람 세는 단위로 썼던 것 같은데,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자기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나랑 같이 다스릴 사람 하고 역할을 부여해줘요.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정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직으로서 왕이랑 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지만은 중앙이나 지방에 있는 데서 이렇게 나라 통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직업과 역할, 줄여가지고 직역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도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주고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생활 요건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토지를 줬다는 거는 실제로 토지를 뭐 주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수조권이라 해가지고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 우리의 옛날 신라시대에 보였던 노릇과 관련이랑 비슷하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경제적인 신분 안정, 그 다음에 자기 역할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책을 마련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호, 다르게 말하면 지배층 안에는요, 두 개의 세부 클래스가 또 나뉘어가지고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사람이 양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을 치면 행정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제 문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는 군인에 해당하는 무반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위직 지배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고위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라의 국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 설이라든지 향리라든지 남반, 뭐 하급 장교, 뭐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씩 클래스를 설명드리자면, 이 남반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나라 일을 할 때도 물론 왕이랑 같이 나라 정치를 논하고 뭐 경제 정책을 논하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회의 같은 걸 할 때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프린트물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런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우리 남반이라 부르고 있고요. 이제 서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무원들이 일할 때 그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설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급 장교는 말 그대로 군인인데 그렇게 급이 높지 않은 하급 장교들을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향리인데, 이 향리가 이 고려 지배층을 이해할 때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향리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양반이라 부르는 사람들, 얘네들은 출신이 비슷했습니다. 원래 고려가 처음 성립할 때만 할지라도 왕건에도 수많은 호족들이 같이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호족들끼리도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가지고 급이 나뉘기 시작을 해요. 계속 중앙에서 왕과 통치를 함께하는 나름 그래도 고급 호족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세력이 작고 해가지고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약간 중하층 호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족들 간의 격차가 나게 되면서 이렇게 지방에 머물러가지고 지방의 통치를 도와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향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해서 양반이 돼가지고 자기 지배를 점점 두텁게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원래 호족이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양반과 향리의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게 된 것은요, 왜 우리가 광종 이후에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호족 중에서도 과거제 같이 나름대로 자격 검정을 거쳐 가지고 너는 중앙에 있을 만하다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낙방하거나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관직에 나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서서히 옛날의 호족들이 이제는 양반으로 혹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문벌로 성장하게 되고, 일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방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지방에서는 내가 세지 라고 하면서 향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고려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방 통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려의 향리들의 파워는 지방에서 꽤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로 나뉘게 되는 지배층, 정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층부터는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피지배층 중에서 천인이 아닌
그렇다 해서 정호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백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여러 사람들,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들 이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옛날에 그냥 호족들이 거느리는 어떤 지방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딱히 역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제 세금 내, 군대 가,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 갖다 바쳐, 이런 부담을 지우게 하는, 의무를 지우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정호 같은 경우에는 왕과 함께 나라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제적인 의무에서 약간 열애가 되는 반면에, 밑에 있는 백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농민이나 상인, 수공업자 이런 경우에는 야, 너네는 국가에서 따로 시킨 거 없잖아, 너네 지금 얘네들 덕분에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의무를 해가지고 조세를 낸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필요한 공물을 바친다든지, 아니면은 군대나 어떤 보수공사 같은 게 있을 때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좀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백정은 원래 백성과 같은 뜻인데요, 나중에 고려말 조선 초에 이제 일부 하층민들을 이 백정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야, 지금 저 하층민들하고 우리를 같은 격으로 만들겠다고? 난 싫어. 불만을 느낀 일반민들이 야, 나는 그럼 백정 말고 백성 할래 해가지고 이름을 백성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이제 약간 백정은 또 이제 하층민을 가리키는 표현처럼 표현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을 가리키는 표현이 백정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의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백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곁들여 설명을 드리자면, 백성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 가지 어떤 부담 중에 조세 공납역, 다른 말로는 조세 공물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혹은 이제 왕이나 왕족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개별 특정 물품들을 우리가 공물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수거해가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뭐 커피 믹스를 갖다 바치세요, A4 용지를 걷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규모가 지금에 비해서는 덜 발달해 있고 하다 보니까 화폐를 쓰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 화폐라고 하는 쇳덩어리가 가지고 있기 무겁기도 하고, 막상 쓰려고 보니 쓰기도 힘든, 번거로워. 그래서 화폐보다는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쌀이나 곡물 같은 것들을 현물 화폐로 사용해가지고 쓰는 게 더 익숙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나 관청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얻으려고 할 때 지금처럼 인터넷 구매는 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가 살려고 해도 시장의 물품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회에서는 공물이라는 형태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나라가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백성들이 만들어 바친 형태로 거뒀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있는 천인들을 구분하자면, 천인은 우리가 천인, 사람이라고 붙이긴 붙였지만 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사람들이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가축이나 재산처럼 다뤘기 때문에 주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거래가 가능했었고요. 이 천인들 같은 경우는 노비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비들끼리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가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했던 것 같고요. 당시 그래서 과거 국가들은 노비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은 노비의 천한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천민으로 신분을 결정지었고요. 그리고 노비끼리 결혼해가지고 혹은 노비랑 다른 신분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을 통해가지고 가족관계가 바로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어머니 쪽의 소유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머니 소유라는 것은 왜 노비들끼리도 분명히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노비끼리 결혼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집 노비와 결혼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 새로 태어난 노비를, 다르게 말하면 이 새로운 재산을 누구 소유로 하느냐, 이럴 때는 주로 여자 노비를 소유한 쪽에 재산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노비도 구성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어떤 노비는 이제 각자, 어떤 노비는 주인 집에 같이 머무른 노비 있었지만은, 어떤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서 따로 거주한 노비도 있었고요. 어떤 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청에 소속돼 일하는 노비도 있었지만은, 어떤 노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주인한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노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백정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사람들이 피지배층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받은 역할이 없는 것일 뿐,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라 대신에 의무로서 나라에다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필요할 때 과거 시험을 치른다든지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말을 조금 한번 곱씹어보시면 좋겠죠.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과거 시험을 다 치렀다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백정과 밑에 있는 천인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 클래스가 고려의 기본적인 클래스였던 것 같고요. 위쪽에 지배층에 해당하는 게 정호라 부르는 사람들, 밑에 피지배받는 일반 평민들을 백정, 그 다음 마찬가지 피지배받는 이제 재산이나 가축 지급받는 사람들을 천인, 이렇게 불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어쨌든 나라의 구성을 취급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양인과 천인 나누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에 가지고 정호냐 정호가 아니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는 고려 사회의 신문 구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그래서 이 신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신문제가 얼마나 견고했니, 아니면 반대로 신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했니 하는 게 우리의 두 번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대사회에 비해서 혹은 그 이전 사회에 비해서 고려사회는 얼마나 개방적인 사회였니 라는 걸 엿보려고 하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왕이 있는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신문제 자체는 되게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부분적이나마 신문 이동이 가능했던 일부의 개방성이 있었던 국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려 지배층을 했던 정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물론 제일 높은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향리라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호족이었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나름 경제적인 안정과 나름대로 이제 자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록 향리 출신이었지만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백성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과거제가 허용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가지고 관직에 진출한다거나, 물론 이때 관직은 주로 잡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쟁의 공로 같은 걸 세워가지고 관직에 진출한다거나 이런 이동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보면요, 일반 백정들 중에서 백정은 백정인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우리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향소 부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함부로 이전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일반 백정들에 비해 가지고 좀 더 과중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뭔가 이 지역 사람들이 나라에 큰 공로를 했다거나, 주로 이제 전쟁 같은 데서 다른 나라에 맞서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다거나 할 때에는 아예 마을 자체를 승격시켜 줌으로써 이제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노비가 주인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나와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노비 같은 경우에 따로 나와 살다 보니까 조금이긴 하지만 노비가 재산을 모으기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재산을 자기가 모으고 나면은 나 이제 노비 안 할랍니다,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노비가 신분을 상승한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때 이 고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엄격한 신분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사람들 간의,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개방성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앞시대에 있었던 신라제랑 비교하면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골품을 따라가지고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관직이나 살 수 있는 집의 조건이나 탈 수 있는 가마라든지 이런 게 다 제한돼 있었음에 반해가지고 고려는 나름대로 부분적이나마 계층 이동이 가능했었고, 그 다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처럼 심지어 외국인을 할지라도 신라는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할지라도 이 고려사의 편입만 되면은 관직도 내려주고 할 정도로 좀 개방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여기 사회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차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종차별 같은 건 좀 상대적으로 덜한 사회다 보니까 이제 여성 문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에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어떠했나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려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재산 분배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큰 차별이 없었던 것 같다. 남자하고 되게 동등하게 있던 생활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과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여성이 관직 진출을 막 하고 그런 정도의 개방성을 띠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일 하나는요, 고려시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려 어떤 관료가 전쟁으로 남성들이 많이 죽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하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좀 왕한테 건의를 한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더니 그 소식이 골밖에 막 퍼져나와가지고 소문을 들은 고려 여자들이 이 사람이 막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저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면서 막 시위를 했대. 그 정도로 예전에 못지않게 고려시대의 그 우먼 파워도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고려사회, 꽤 개방적이고 흥미로운 면모를 보이는 고려사회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이제 고려의 문화 관련해가지고 유학, 불교, 도교라고 하는 세 개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사상들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발달하고 있었는지는 앞에서 한번 온라인 수업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친구들이 많이 또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찬에서 유학은 이랬어, 불교는 저랬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굳이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고려시대에도 이런 종교들의 발전이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린 유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게 될 건데, 국가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유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에 유학은 고려시대에도 크게 중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학제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가게 되면은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일조했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왕이나 통치자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인 신분제를 만들고 질서를 잡아가지고 내가 지배자로서 지배하기에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배자도 유학을 강조하게 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무도 다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민본사상이란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 민본사상과 좀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로 치면 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른에 비하면 젊은이라든지 아니면 왕에 비하면 신하라든지 이런 아래 신분의 사람들이 윗 신분의 사람들한테 복종하고 이렇게 잘 따르는, 순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윗신분의 사람들도 무작정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윗신분으로서 지켜야 되는 예절이라든지 의무가 있습니다. 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고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 유학이 만들어진 중국도 그렇고, 왕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됨에 있어가지고 나는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고 자기의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고려나 조선도 그렇고 아니면 유학의 원산지인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어떤 통치자를 밀어내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라를, 왕조를 열게 된다면은 이 왕조의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았다, 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천명을 받았느냐? 원래 다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서 처음엔 잘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라 통치를 제대로 못하더라고. 이 사람이 사실 하늘로부터 통치자라고 임명이 된 거는 네가 제일 사회를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를 잘할 것 같아 해서 임명이 된 건데, 그런 질서 유지나 안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을 쫓아내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였고, 이때 많이 끌어다 쓰는, 이때 많이 비유적으로 끌어다 쓰는 게 내가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의 명령도 뭔가 이제 왕이 잘못 통치하게 되면은 막 갑자기 큰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번개가 막 내리친다든지 가뭄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늘로부터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도 있냐면 사회 불만들이죠.
백성들이 도망을 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왕이 통치를 잘 못한다는 방증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야 네가 사회를 누구보다 더 안정시킬 수 있어서 질서를 잘 잡을 수 있어서 왕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질서가 있는 모습이야? 이 혼란스러운 게 지금 네가 원하던 거야? 너 그럼 능력이 없다는 거네? 내려와 라고 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학이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질서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통치자들은 밑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자기 말에 순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지배자로서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배자한테는 또 동시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의무가 지배자한테 부여가 된 것이고, 그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가 더 사회 안정을 잘한다 해가지고 앞에 왕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된 것인데, 야 네가 잘한다면 왜 못해? 라고 하면은 명분이 생겨버리면 쫓겨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같이 챙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명령을 계속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통치를 잘할까 고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진짜 하늘로부터의 명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사회 불만과 불안을 제시하는 어떤 사람들, 백성이죠.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본사상, 백성이 근본이다. 이 백성들을 잘 안정시켜가지고 사회 불만이 없도록 질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왕한테 필요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왕은 지배자로서 통치만 하고 군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백성들의 눈치를 적당히 살피면서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든 게 유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테마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백성이나 아랫사람들, 신하들의 불만을 듣고 그런 고충을 해결해 줄 줄도 알아야겠고요. 때로는 구휼제도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준다든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일도 하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내 맘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의 의견도 경청해가면서 정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같은 경우에도 유학이 장려되는 과정에서 과거제를 통해서 뽑혀 들어온 신하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유학을 몸소 체득한 사람들이 관료로 올라오게 되면서 내가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한테 있어서도 무조건 백성들을 짜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보살핀 사람으로서 나도 백성들한테 역할을 다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지배층으로서 지배층들의 어떤 의무에도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유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는 이런 유학이 조금씩 변질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학의 논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말이 반대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에 맞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걸 처음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걸 근데 또 반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건 내가 왕이고 내가 관료로 앉아있는 건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검증됐으니까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너네 그냥 내 말 듣기나 해 라고 하는 것도 유학의 논리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려사회가 안정화되고 고려사회가 점점 정체되는 그런 시기, 고려 중기가 지나게 되면요, 고려 관료들이 점점 유학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던 문벌의 출현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하로서 관료로서 유학자로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 세력을 만들어내고 폐쇄적인 사회 운영을 하면서 점차 백성들의 불만이나 사회의 요구에 있어서는 무덤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성종 때 만들었던 학교기관, 국장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학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과거제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훌륭한 어떤 문화적인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나라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내가 국장감 나왔는데 내가 과거제 붙었는데 그럼 내 실력 검증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까라면 까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사회가 점점 보수화되고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게 아랫문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랫문단의 이야기는 최충이라는 사람하고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충이라는 사람은 고려 중기 무렵에 등장한 유학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고려판 스카이캐슬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고려에는 이제 과거제에 붙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학교가 있는데, 요즘을 쓰자면은 이제 되게 굵직굵직한, 그것도 교육에 관련된 요직들을 되게 다 거쳐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교 총장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장도 해봤고, 교육감도 해봤고,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거친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리 고려 청년들이 되게 과거 학고에 관심 많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뭘 만드냐면, 개성에다가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9가지 과목 가르치는, 요즘 말로 치면 학원을 차린 겁니다. 과거 시험 학교에서는 학원. 그리고 이 최충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명 관료 출신들이 여기저기 막 학원을 세워가지고, 고려엔 당시 12개 큰 학원들이 막 성립돼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학을 통해서 관료가 돼서 어떤 관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과거 시험 어떻게 붙느냐와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골몰하기 시작을 하고, 점점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은 희석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김부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자겸의 난으로 유명한 이재경과 거의 비슷한 식의 사람인데, 어떤 주변국가의 외교적인 압박이 한 과정에서도 이런 외교적 압박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적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우리 백성들 겪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통치자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 좋은 거 아니야? 내 지위 유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현실 안정에만 거의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유학자로서의 어떤, 유학에서 말하던 통치자로서의 책임은 진짜 잘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유학의 보수화 경향을 나타내는 인물이 김부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유학이 나름대로 권리와 책임 모두에 다 신경을 쓰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는 학문의 역할을 했다면, 고려 중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유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마침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몽골이 침입하고 하게 되면은 문신들이 탄압받는 과정에서 유학 역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쇠퇴된 유학이 다시 한번 개혁해보자, 어떤 새로운 물결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옆 페이지에 나오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유학의 쇠퇴가 당시 우리 고려에서만 일어나는 풍조가 아니라 유학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중국에서도 이제 유학 쇠퇴는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려든 중국이든 기본적인 유학의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사회 안정만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질서가 바람직한 질서이고 어떤 사회 안정이 좋은 사회 안정이냐,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이 좋아, 그냥 질서가 좋아, 여기에만 단순하게 접근했던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든 고려든 사회가 정말 안정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통치자로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냥 관료가 되는 법, 내가 이 관료 신분을 내 자식한테 계속 대물림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만 고민하게 되면서 유학의 경전 내용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데만 골몰아야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문을 소홀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때맞춰가지고 몽골이 침입하고 하니까 유학의 어떤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꺾였을 때 우리 유학이 정말 이래서야 되는가 하고 유학을 좀 개혁하자고 하는 개혁가들이 여기저기 출연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학, 업데이트된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을 내놓게 됩니다. 이 성리학은 뭐가 다르냐면요,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안정이나 질서 유지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거기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내용들을 보강한 것이 성리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역사가 아니라 철학 내용이 될 것이고, 아마 지금 편집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시간상으로도 한 이제 30분 슬슬 넘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주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기본 세팅부터 하고 들어가는 과목이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주나 자연에는 근본적인 질서,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칙, 정답들을 우리 인간이 발견해가지고 법칙에 맞게 생활하는 게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과 리, 이치에 따라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리학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는데,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이치, 법칙,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는
기운이라든지 일시적인 현상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자식이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유학자들 볼 때는 너무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현상, 그 기운이 나타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요. 아주 과거에는 부모님한테 뭐 효도를 하려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크게 막 큰 절을 하고 부모님한테 예절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을 건데,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 편지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뚜렷하지만 기운은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성리학자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본질과 기운이 있을 때 기운을 몇 프로까지 인정하냐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리학자들은 뭘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 바로 여기 있는 본질, 진리,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보는 것이 성리학자들의 한결된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기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는 성리학자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시간에 이 리와 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지배해야 되고 어떤 나라가 지배해야 되고 이런 목적, 이런 정당성을 성리학이 보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인들이, 듣도 보도 없는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중국인이든 몽골인이든 우리 안정만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 못마땅하죠. 그럴 때 반박한 논리가 성리학에서 나온다는 거죠. 저 봐봐라. 우리 중국인들은 나름대로 학문을 할 줄 알고 유학을 할 줄 알고 나름대로 본질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인데, 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 몽골인들 봐라. 근본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 친구들, 얘네는 리와 기로 치자면 기에 해당해. 한순간에 어떤 기운이고 기세에 해당하고 현상에 해당하지 얼마 못해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니까 몽골인들의 지배는 설령 안정을 가져줬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안정이고 질서다? 아니야. 그러니 우리 중국인들은, 우리 리를 추구할 수 있는 중국인들은 저 몽골에 저항해가지고 우리 진정한 질서와 안정을 찾아야 돼. 요런 논리로도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볼 때는 몽골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보다는 몽골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생목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 고려에서 잘 아시겠지만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그냥 몽골에 아첨해가지고 세상 눈치를 잘 봐가지고 진출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럴 때 저놈들이 지배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 질서에 맞는 겁니까? 저런 신분제에도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권문세족도 쟤네 봐라. 쟤네 공부해서 올라온 친구들이야? 아니지. 쟤는 그냥 눈치 잘 봐가지고 세상의 기운, 트렌드를 잘 살펴가지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놈들이야. 저놈들 지금 하는 행동 거지를 봐봐. 쟤들은 본질을 탐구할 만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공부도 안 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무 그런 고민도 안 하는 놈들이야. 저놈들은 다르게 보면 지배하고는 있지만 리가 없는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 저놈들의 질서는, 저놈들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가 저 자리를 뺏어가야 돼. 리를 탐구할 수 있는 우리가 저 자리를 다시 뺏어와야 돼. 이런 논리로도 발전할 수 있게 한 게 성리학입니다. 결국 이 성리학은 어떤 것이 진정한 사회 안정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사회 질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보강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리와 기라고 하는 어떤 인간 본성을 중심으로 탐구해가지고 지금 사회가 바람직해 보이지만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바람직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유학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도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우리 고려 사회도 통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리학이 중국에서는 남송 시기에 이제 원나라가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도 원나라가 간섭할 시기 중국하고 고려가 하나의 세력권을 묶이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 막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리학을 우리 고려에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 안향이라는 사람이 뭐랄까 성리학의 시조이자 성리학의 아버지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숭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향의 뒤를 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된 거는 충선왕 때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본토의 성리학을 배우고 들어오게 됩니다. 배우고 들어오게 되면서 야 지금 중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상황 힘만 가졌지 아무런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이 권문 세력들 이놈들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리학에 대한 공부에 매진하게 되고요. 이런 이재현을 비롯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성리학을 열심히 수학하게 되면서 점점 고려 사회에 성리학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려 말이 되면요. 이제 공민왕 때를 전후해가지고 이런 개혁 분위기가 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권문 세력 말고 다른 반대 세력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때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라는 이름으로 고려 관직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 기존의 권문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데 어떤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으로서 지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 권문 세력 놈들하고는 다르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 다음 왕을 능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문제의 질서를 준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배층이 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무작정적인 사회 질서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질서가 바람직한 사회 질서인가 이런 고민을 성리학자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는 유학 중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역사서의 편찬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유학에서 역사학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유학 자체가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참고 사례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는 나는 되게 떳떳하다. 이 기록을 남긴 나는 꽤 유학적으로 잘 하려고 했다.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유학이 많이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역사적 편찬이 이어가지고 고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왕조실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처럼 고려시대에도 왕의 행적을 다 남겨가지고 참고하고 하려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란이 침략하는 과정에서 불타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고려 중반 그 다음에 중후반에 나오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서력들이 나오면서 우리한테는 최고의 역사서로 남아 있습니다. 최고는 최고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국사기부터 살펴보게 되자면요. 삼국사기는 여기 말하는 사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방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이 기전체가 참 재밌는 게 책의 어떤 목차만 봐도 이 역사가의 관점이나 평가 기준이 다 보여요. 이 기전체 같은 경우에는 책의 목차가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본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제왕들의 어떤 기록을 본기에다가 수록을 하게 됩니다. 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후급에 해당하는 이제 왕이나 약간 좀 출신이 낮은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그냥 잡다한 사람들 얘기가 열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물 외에도 어떤 사회 모습이나 경제적인 활동, 뭐 제도 같은 것을 담아놓기 해가지고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표는 말 그대로 연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본기에 들어가 있는지 세가에 들어가 있는지 열전에 들어가 있는지만 봐도 아,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구나, 적당히 높게 평가하는구나, 조금 그저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하는 걸 가늠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모범으로 삼을지 되게 부정으로 삼을지 그게 딱 보이는 구조가 사기 형식이고 이거를 우리가 기전체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역시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돼 가지고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는 각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본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전하고 있고요. 왕이 아닌 인물들도 다 이제 기록을 담아가지고 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아까 제가 역사서가 유학과 연관이 있다 했는데 결국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부식의 나라는 고려거든요. 고려는 세울 수밖에 없는 앞에 멀쩡한 신라 왕이 아니라 호족 출신으로서 왕건이 고려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 이런 정당성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에 나오는
후삼국시대 이야기에서 견훤 같은 인물은 조금 낮게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열전에 이제 견훤이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후백제 말기에는 왕건이 결국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네, 이런 정통성을 만든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책에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책이 편찬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말이 안 될 만한 일들, 좀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나 그 다음에 좀 허구적인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걸러내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 위주로만 실어놓으려고 했다,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려 후기에 많은 역사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원간섭기 요럴 때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게 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이 뭐 삼국유사가 있고요, 뭐 제왕후기가 있고요, 이런 책들이 막 나오게 돼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고려가 아니라 뭔가 너무나 다른 이민족의 어떤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른 걸까? 우리는 우리 조상의 뿌리는 어디서 온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역사라고 하는 학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조상은 저 몽골이 아니라 뭔가 우리만의 다른 정체성이 있어, 그러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역사서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곁들여드리자면, 대표적인 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삼국유사는 사실 앞에 있는 삼국사기하고 대립되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놓고서 뭐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삼국사기는 고려 뭐 전기 이렇게 해서 되게 표로 만들어서 대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어떤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삼국사기에서 비어있는 내용들을 보충해주는 성격의 역사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합리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신비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빼고 현실적으로 있을 만한 이야기들 위주로 얘기를 추려댔는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가 불교 스님 일현이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싶으면은 다 수록을 해놓았다는, 내용들을 보완해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장 오래된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같은 거, 건국 신화 같은 것들도 삼국사기에는 없는데 삼국유사에서 보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대립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학의 어떤 발달 과정, 유학이 고려시대에 무슨 역할을 했었고, 유학의 어떤 보완 과정에서 나온 성리학, 마지막으로 유학의 또 한 분야인 역사서 편찬,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남은 거는 이제 불교하고 도교 남았습니다. 시간 좀 오버되면은 제가 다음 시간 부분 좀 분량 줄이던가 할게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불교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려시대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도 유학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학이라는 어떤 사상이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관심 많은 정치 사상에 가깝기 때문에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유학을 숭상하면서도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숭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불교를 지금 되게 숭상하는 숭불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교는 번창할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불교 어떤 숭상 사례로는 고려 태조가 왕건이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어떤 불교의 어떤 후원을 통해 가지고 나라 건국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 입장에서도 불교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죽을 때 왕건이 사망할 쯤 돼가지고 훈요십조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 후손들한테 강조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팔관회나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들을 성대하게 지내라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유언은 나중에 뒤에 후계자들한테 잘 이어져가지고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제를 만들 때 승과라고 하는 불교 승려들을 뽑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려는 국가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숭상하고 떠받드는 그런 운영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얇은 게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통합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상 그리고 해석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열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저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서로 셋이 친하게 한때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잘 지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달라지면은 예전에 친했었는데 지금은 달라 하면서 서먹서먹해진 것처럼요. 불교란 것도 한때는 통합이 돼가지고 사람들 뜻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되도록 문제 해결이 되도록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분열해가지고 서로 다른 종파를 만들고 불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어떤 종교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려시대에 들어올 때도 보면은 불교가 이미 분열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파할 것 없이 통일에 도움만 되면 다 좋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된 불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미 신라 말기 그리고 후삼국 시대에 들어올 때가 되면은 불교 승려들도 종파에 따라 가지고 막 분열하고 있었고 게다가 당시는 교종이라고 하는 경전을 중시하는 종파 외에도 선종이라고 하는 노력을 중시하는 종파도 나와가지고 불교가 막 찢어져 있는 상태였어. 게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불교의 분열은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통일 이후 좀 안정적으로 불교가 국가의 발전을 좀 지지해줬으면 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왕권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어떤 종파들이 있었냐면 일단 교종하고 선종이 있는데요. 교종 안에서도 보면은 사회가 전반적인 조화를 이뤄나가자라는 걸 강조하는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완전 반대라고 하기 힘들지만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존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법상종 같은 종파가 이제 분열하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야 친구야 이거 반찬 전부 다 큰 접시에다 넣고 비벼먹으면 되게 맛있단다. 이런 비빔밥파 약간 조화를 강조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반찬 하나하나 먹어봐 이거 다 맛있는 건데 이걸 왜 섞어서 먹니? 라고 하는 이제 따로 먹는 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각자 사람들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힘을 좀 합쳐주자라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야 왜 우리가 우리 사회에 힘을 합쳐야 돼? 각자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야. 이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하는 의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교종 내에서는 경전의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종이라고 하는 야 너네들은 전부 다 책벌레들이야 너네들은 전부 다 경전만 중시하지 실천을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불교가 너무나도 많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가 통합을 시도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가 한참 최정점에 이뤘던 고려 문종 시기에 나타나는 의천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 신라시대의 의상이라는 사람과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천은 고려 문종 임금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이 네 번째 아들을 야 너는 보니까 스님 쪽의 진로가 좀 맞다. 아들아 너는 저기 유학 가가지고 스님이 되어라 해가지고 이 의천이 실제로 중국에 가가지고 불교 유학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문종 때에는 사실 제가 이 문종의 임금을 설명을 안 했지만은 이때는 제도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런 거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고려 사회가 다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종 입장에서 야 이거 종교 하나만 어떻게 잡으면 우리 고려가 완벽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아들을 저기 중국에 불교 유학을 보냈나 봐. 자 그렇게 그 아버지의 의도대로 불교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의천은 당시 불교에서 유행하던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교를 수입해가지고 우리 고려에다가 전파시키게 됩니다. 이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만 간단히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설명드리자면 이 천태종은 불교 해석에 있어서 제3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천태종이라는 종파는 되게 기존의 어떤 화엄종의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그래 너네 말도 맞아 하면서 법상종의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 실천도 나름 중요하지 라고 하는 선종의 느낌도 나는 여러 종파를 섞어놓은 듯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게 이 의천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 당시 불교에서 유행하는 경전들을 전부 다 총 목록을 이 사람이 마치 나무위키처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봐봐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남이 아니잖아. 불교 통합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써야 되겠지 라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의천이고요. 당시 이제 실질적으로 종교 통합을 위해서 활용했던 어떤 구호가 교관겸수라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관은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찰하고 집중하고 하는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해 선종의 어떤 수행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된다. 교종의 수행 방법하고 선종의 수행 방법 다르지 않다. 서로 같이 섞어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던 의천의 어떤 통합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우리나라의 천태종이라는 걸 들여와가지고 고려의 어떤 천태종을 새로 창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교 통합을 시도했었고요. 실제로 의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잘 활성화돼가지고 천태종을 중심으로 불교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의천이 사망하고 나니까 천태종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천태종의 종파는 불교 스님들도 바보가 아니야. 왕의 아들이, 다르게 말하면 왕자가 자 이렇게 천태종을 모여라 라고 하는데 이 눈치를 누가 안 볼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의천의 어떤 통합 논리에 설득이 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눈치를 보고 모였던 것이에요. 사실 이 천태종이라는 종파는 다른 종파의 입장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하는 종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떤 종파의 입장도 대변해 주지 못한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의천이 사망하고 나니까 다시 불교계는 통합되는 듯 했다가 분열을 되게 되고요. 그랬다가 마침내 다시 한번 등장해가지고 불교 통합을 이룬 사람이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는 진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울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의천보다 다릅니다. 이 의천 같은 경우에는 활동했던 시기가 천년대, 그러니까 11세기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진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12세기, 13세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가 약 100년 정도 뒤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진울은 원래 이제 선종 계열의 스님이었는데 진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무신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문신들을 숙청하고 문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열심히 아부하고 있던 교종 승려들도 열심히 탄압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진울이 볼 때는 참 고민이 많아요. 이 불교의 어떤 개혁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악의 축으로 찍혀가지고 탄압받고 있는 불교의 이미지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 통합과 불교 개혁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진울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당시 이제 수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결사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 승려들이, 우리 불교 사람들이 좀 개혁하고 다시 한번 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는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진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구호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 새로운 구호가 정해쌍수라는 구호입니다.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리를 하면은 마음이 정리되니까 고요해지겠죠. 이게 참선이라고 하는 선종의 어떤 수행 방법을 한자로 표기한 게 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해자는 지혜할 때 해자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똑똑해질수록 지혜로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자는 교종 종파의 수행 방법이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진울 같은 경우에 이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이 선종의 수행 방법, 교종의 수행 방법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진울의 수행 방법인데 그러면 아까 앞서 말했던 의천의 교관 점수하고 진울의 정해쌍수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종파적으로 해석하려면 의천은 어떻게 보든 이 교종의 수행 방법이 앞에 있고 진울은 선종의 수행 방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대변하는 종파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의천 같은 경우에는 선종보다는 교종이 우선, 진울 같은 경우에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우선된다는 그런 묘한 입장을 드러내는 게 이 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해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노점수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방법이 도노점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특히 수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혼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요? 하고 물어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풀이법을 제시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알 때가 있죠. 이런 순간적인 깨달음을 도노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들으니까 알게 되는 깨달음, 책 보다 보니까 갑자기 아 그렇구나 하고 얻는 깨달음이 도노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 알겠다 했는데 금방 딴짓하고 게임하고 하다 보면은 또 모르겠지. 그래서 학교 오고 학원 가면은 배웠는데 뭐 안 배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잖아.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깨달음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점수라는 걸 해야 된다. 점수는 점진적인 수련,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알았으면, 책을 보고 이해했으면 그거를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원리를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요 앞에 거는 이제 교종의 수행 방법을 할 수 있고 뒤에 거는 선종의 수행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의 공부 방법, 두 가지 종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실제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결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진울때가 되면은 마침내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종파가 통합이 되게 되고요. 진울 이후가 되면요, 진울에서 제대했던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심이라는 사람은 옆집 종교였던 유학 같은 경우에도 유학과 불교마저도 남남이 아니구나. 아, 유학도 결국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기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우리 불교의 수행 방법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유교와 불교마저도 똑같다라는 논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를 제안하면서 나중에 약 100년쯤 뒤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 종파가 들어왔을 때 고려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기도 한 것이 해심이라는 진울의 제자가 되기도 하죠. 다만 이렇게 해서 진울 해심에 의해 가지고 완성됐던 불교는 사실 이후에 정치적으로 무신정변이나 그 뒤 원간섭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치 권력의 부패와 더불어서 종교 권력에 해당하는 이 불교 스님들도 타락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 고려 말에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 신진사대부가 나서가지고 고려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는 불교 역시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파는 조선시대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불교는 탄압의 대상이 돼가지고,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은 불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숭유억불이라 해가지고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시킨다라는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고려시대 불교의 발전사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고려의 어떤 불교 유적들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도교 풍수지리설의 남은 부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신라시대 안 봤던 불교 유물들을 여기서 좀 모아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뭐 경전도 있을 것이고 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불교 건축물, 그 다음에 불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경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기에는 불교에 대한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교 경전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아까 앞에 설명했던 대강 그 승려들의 입장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건축물이나 불상, 불탑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하고 그 다음에 또 미학에 대한 감각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대강 좀 예시로 몇 가지를 보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불상부터 얘기하자면요,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여러분 공부하기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불상 같은 경우에는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맨 먼저 금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상의 재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동이라고 하는, 겉에 보니까 금인데 안에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네. 아, 가격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해서 동에다가 금을 입혀서 금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가 7년명은 요 불상의 뒷판을 보니까 연가 7년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연가 7년이라고 적힌, 명시된, 그래서 연가 7년명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여러 한자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돼 있으면 아, 석가모니 상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입상할 때 입자는 설 입자입니다. 부처님이 서 있기 때문에 아, 입상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해가 되시죠? 금동으로 만든 연가 7년이라 적힌 석가모니 서 있는 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삼국시대 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뒤에 보시면 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장 그 완성도가 높다고 불리는 국보 78호 불상입니다. 예, 요건 이름 보시면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동은 아시겠네요. 금과 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미륵보살은 이제 불교에서 나중에 미래에 와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걸 암시하는 보살입니다. 그 미륵보살이 상이고요. 그 다음 반가는 이제 다리를
반 꼬고 앉아있다. 우리가 가부좌라고 하는데 반만 가부좌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반가상입니다. 사유는 딱 보실 때 사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반가사유상. 아, 지금 미륵보살이 다리를 반 꼬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상이구나. 그래서 금도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다음에 보시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이 조금 달라졌는데, 요런 불상 같은 경우에 불상이 아니라, 이제 불상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 지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서산에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절벽을 의미합니다. 절벽에 누가 부처님을 새겨놨어. 그리고 삼존불, 세 분이 계셔.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옆에 보살이라고 하는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 누가 절벽에다가, 서산 지역에 있는 절벽에다가 부처님 세 분을 새겨놨구나. 그래서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름 쉽죠?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인 백제 스타일의 부처님이라 불리는 서산, 마의, 삼존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봤으니까 이번엔 신라를 좀 볼 건데, 신라는 요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름이 길죠? 자, 경주 지역에 동네 이름이 배동이야. 그래서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 돌로 만든 열애, 또 아까 봤던 말이죠. 열애라고 하면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삼존, 부처님 세 분이 입상, 서 있는 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상 형태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고려시대 불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삼국시대 불교 불상에 비해서 좀 더 발전하고 귀족적으로 세련돼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그게 말하면 조금 허접한 느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토속적인 나름 지역 문화가 가미된 그런 느낌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고려한 나라가 통일되는 무렵에는요, 이제 각지에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좀 빨리 어떻게 부처님이 우리 사회를 구해줬으면 하는 지방민들의 의지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지방 백성들이나 아니면 지방 호족들이 나서가지고 부처님 상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왜 보면은 좋아하는 친구한테,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는 이렇게 할 때 기프티콘 선물을 준다면은, 이왕 주면은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마음 보여주고 싶을 때 1,000원짜리 초콜릿보다는 이왕이면 10,000원짜리 이쁘장한 초콜릿이나 아니면 좀 더 비싼 거나 좀 더 이쁜 걸 주려고 하겠죠. 예,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 때도 투영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대신 크게 비싸게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고려시대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에 거대한 불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거대 불상이 경북 안동 이천동에 있는 마의 열애 입상이라는 불상입니다. 딱 보셔도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보면은 뭔가 부처님의 인자보다는 좀 무서운데 내 편이면 든든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불상입니다. 그래서 마의 열애 입상, 아까 이름을 해석하실 수 있겠죠. 마의 절벽에 있는 열애 부처님 입상이라고 하는 상인데요. 이런 식의 불상 양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충청도 논산에 있는 대표적인 거대 불상인데, 논산에 있는 관촉사 입상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민들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큰 불상을 세우면 부처님도 크게 우리를 좋아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을 담은 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철불이라 해가지고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싸움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철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부처님을 만드는, 불상을 만드는 그런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불상을 만드는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름은 아시겠죠? 어디 있는지는. 영주 부석사란 절에 있는 불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조 열애 좌상이래요. 열애는 아시겠네요? 예, 부처님이고요. 소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부처님 빚어서 만든 상이고, 좌상은 입상이 서 있는 거니까 좌상. 그렇죠. 앉아 있어가지고 열애 좌상이라 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상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상에서 건축물로 넘어와가지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건축물이 방금 말씀드렸던 영주 부석사가 고려시대 대표적인 사찰이기도 합니다. 영주 부석사는 세우기는 신라시대 의상스님이 세운 사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방 사찰을 여행 가면은 대단히 많이 여행 가는 명소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영주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시대의 소조 열애 좌상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정 같은
건축물이 뭐 건축학적으로나 그다음 불교적으로나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찰입니다. 쌤도 옛날에 학생 시절 수학여행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사찰인 것 같아요. 되게 이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찰을 살펴보자면 또 다른 사찰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봉정사에 있는 극락전이라고 하는 전각인데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의상스님이 신라시대 의상스님이 세웠다. 뭐 안 건드릴 데가 없죠. 아무튼 이 의상스님 세웠다는 사찰인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락전은 실제로도 고려시대에 세워져가지고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고려시대 어떤 몽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천 해인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인사에 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 어떤 불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몽골을 물리치자.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깎고 만든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곳인데 그 장경판 전 같은 경우에도 팔만대장경과 함께 어마어마한 건축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조 경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축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건축물부터는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이미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대강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히 곁들여 소개드리는 정도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탑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처님이나 아니면 어떤 고승의 사리를 모아놓은 장치 아니면 어떤 부처님 말씀 같은 거 모아놓은 장치가 탑이라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강을 열심히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3층 탑, 5층 탑 이런 거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네모 반듯한 탑의 형식이 아니라 좀 독특한 형식의 탑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삼국시대에는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탑 중에서 그런 탑이 그래 저기 불국사에 다부탑이 있던 것 같다 이 정도인데 고려시대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대표적인 탑이 평창에 가시면 우리 저번에 올림픽에서도 평창 가시면은 거기 월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되게 이쁜 사찰인데요. 이 월정사가 있는 이제 일대가 되게 많은 사찰들이 있어가지고 월정사, 상원사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여기 월정사입니다. 이 월정사에 가면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다각, 다층탑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탑의 어떤 각이 예전처럼 네모난 것이 아니라 팔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높이도 3층, 5층에 그치는 게 아니라 9층에 이르는 다각, 다층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사 팔각 9층탑은 대표적인 어떤 불탑으로 유명한 것이 월정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또 나오지 않는 탑이지만 너무 유명한 이제 고려시대 탑 같은 경우에 이 원나라 간섭을 받게 되면서 원나라 스타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불탑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개성에 있던 경천사란 절에 있었던 탑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 경천사란 탑에는 10층의 석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이 대리석 안에는 부조로 해가지고 돌을 새겨가지고 이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그림으로 새겨놓기도 했었습니다. 대리석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화강에 비해서 강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각을 새길 수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국적인 고려시대의 불탑으로 불리는 것이 이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자, 근데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래는 개성에 가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개성에 가도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볼 수가 없습니다. 탑 명칭에 들어가는 경천사지라는 말이 경천사가 있던 땅에 있던 탑이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그 경천사라는 절도 사라져 있고 이 10층 석탑은 여기서 가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 가야 이 탑을 볼 수 있을지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디 가야 있을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불교 건축물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을 떠나가지고 좀 불교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찾아보면 뭐 건축적으로든 미학적으로든 아니면 역사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고민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든 시간인 만큼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온 도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교와 풍수지리설은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시대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도교는 교리체계가 유교나 불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일 종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교나 불교에 녹아 들어가서 서서히 그 존재를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도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교들을 찾다 보면은 도교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단일 종교로서는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 그리고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어떤 땅에 정하냐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남아가지고 어떤 활용이 되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수도를 정할 때 이제 개성 말고도 개경 말고도 서경이 중요하다더라, 아니다 남경이라 해가지고 한양 땅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 땅을 정할 때 많이 활용돼가지고 고려시대의 삼경, 개경과 더불어서 서경, 남경 이런 것들을 이제 광역시처럼 활용하는, 그럴 때 활용됐던 게 풍수지리설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서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묘청 같은 사람이 개성의 기력은 쇠했습니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 정치적으로 활용되게 됐던 게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에 압축해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제가 얘기 드렸던 듯이 꼭 온라인 클래스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시험 전날까지는 질문을 올려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 전날 밤 늦게 보고 답변하기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공부를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앞에 강의 하나를 마치도록 하고, 저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다음 강의를 바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끊었다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